안녕하십니까. 쿼크에서 빅뱅까지 11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는 물질의 궁극적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 원자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가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고 이 원자 핵과 그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그 전자들을 이해하는 양자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원자들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첫 시간에는 이제 그 원자의 속으로 들어가서 원자 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이 원자 핵의 성질은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이 그 원자핵의 구성 요소도 또 궁극적으로는 또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소립자의 세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핵의 세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원자 핵은 원자 크기의 만분의 1에서 10만 분의 1 정도로 매우 작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작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그 물체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성질을 알 수 있게 됐나,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 핵 안에 이 전하와 질량이 아주 작은 영역에 밀집된 원자 핵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여러 과정의 그 첫 단계는 이 방사능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이 방사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앙리 베크렐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이 우라늄 광석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우라늄 광석이 그 옆에 놓아둔 이 사진 건판을 감광시킨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물리학 실험에서는 이 사진 건판이 많이 쓰였는데, 이 사진 건판이라는 게 이렇게 빛을 쬐면 이제 감광이 돼서 그 뭐 주변에 그 사진을 찍는 뭐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평소에 보관을 할 때는 빛이 안 들어가도록 두껍고 검은 종이로 싸서 보관을 했는데, 이 우라늄 옆에 놔둔 그 사진 검사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광이 되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우라늄 광석에서 무언가가 나와서 그 두꺼운 그 이 종이를 뚫고 들어가서 이제 감광을 시킨 거죠. 뭐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 그 나오는 것이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던 기체를 이온화해서 그 이 기체 튜브에 전기가 흐르게도 한다라는 이런 이제 사실을 발견을 해서 이 학계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있는 것이 이제 노란색 띄는 게 우라늄 원광들을 보여주는 건데, 저기서 이제 우라늄을 뽑아내려면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련 과정에서 이제 화학적인 방법을 보통 쓰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옆에 있는 이 노란색인데, 이게 이제 이 우라늄의 그 불소, 요새는 플로라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플로린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고, 보면은 소금하고 비슷해서 녹색 소금처럼 보이는데, 예, 먹으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거를 다시 이제 정제를 더하면 이제 순수한 우라늄을 뽑아내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데, 우라늄의 밀도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요 한 덩어리만 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우라늄이라는 게 이 방사능을 이제 발견한 최초의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이 앙리 베크렐이 우라늄에서 방사능을 발견했다라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이 마리 키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직감을 하고, 이 남편인 피에르 키리를 설득을 해서 이 방사능 연구를 해보자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야 이제 뭐 방사능 물질이 우라늄밖에 없었고, 우라늄을 이렇게 파는 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그 우라늄 광산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원광석을 실어 날라서 그걸 이제 재련 과정을 직접 손수해 가면서 이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서 방사능이 나오나 이런 걸 이제 규명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우라늄보다 더 방사능이 이제 강하게 나오는 새로운 원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원소를 더 발견하는데 이 하나가 라듐이고 하나가 폴로늄입니다. 원래 이 방사능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러니까 레이디오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제 마리 퀴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이 두 원소의 이름도 보면 라듐은 그냥 그 방사능을 내는 원소라는 뜻이죠,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발견한 원소는 이 자기의 조국이었던 이제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이 폴로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원소 중에 이렇게 이 방사능을 내는 원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을 함으로써 이 방사능이라든지 그 후에 이제 그 핵의 연구에 아주 기초가 되는 이 훌륭한 업적을 이제 이뤄냈던 겁니다. 이 방사능이라는 현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신기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그러니까 방사능이 나와서 이렇게 방사능이라는 게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의 흐름이니까 이게 나와서 옆에 있던 물질들에게 를 이제 때려서 이렇게 이제 빛이 나오거나 뭐 계속 빛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제 야광 시계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방사능 물질을 이 형광 물질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놔두면 이 방사능에서 나온 방사능에 의해서 형광 물질이 빛을 내죠. 그래서 이 야광 시계에 이제 썼습니다. 이게 제가 어린 시절에도 있었는데 사실 뭐 아주 소량으로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을 넣은 거라 뭐 크게 당장에 큰 위험을 주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 이런 것도 못 쓰게 하죠.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엔 이런 게 신기하니까 이제 많이들 만들어 썼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 방사능이 위험하다라는 걸 아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이제 걸렸습니다. 그걸 알기 전까지는 이게 뭔가 빛나는 그런 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아픈 데를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약재로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면 진짜로 이렇게 이 나듐이 들어있는. 근데 사실 그때 이런 방사능 물질이 분리하기가 힘들었고 해서 비쌌는데 그래서 굉장히 비싼 약으로 이제 팔리는 거죠. 그래서 마시는 약부터 해서 바르는 연고 막 이런 게 쭉 쏟아나왔던 거죠. 요새가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일들을 한 거죠. 몰랐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방사능이 위험하다라는 게 서서히 알려지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단서가 됐던 게 이런 이제 야광 시계 같은 거를 이제 만들던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던 주로 그때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했는데 이게 붓으로 그 형광 물질, 그러니까 방사능을 섞은 형광 물질을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색칠을 해주다 보면 붓이 갈라져서 한 대 모아서 이렇게 다시 칠해야 되죠.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그러면 혀에다 대고 이렇게 침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던 걸 많은 사람들이 했나 봅니다. 근데 그거를 했던 그 공장에서 오래 일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종 암에 걸려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방사능 물질에 의해서 이런 암이 유발되는 것 같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방사능 물질을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된 거죠. 예. 마리 캐리도 사실 이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거 당연히 이제 모르고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심지어 이 라듐을 추출해내서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자랑 삼아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보여주면서 자랑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리 캐리가 60살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 백혈, 그러니까 악성 빈혈, 이게 전형적인 방사능 피폭에 의한 혈액암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빈혈로
이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방사능 뭐 많이 쬐는 거에 비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오래 사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만 이 각종 이제 방사능 피폭에 의한 이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사실 이 1990년대 후반이었나? 그때 이 프랑스 정부에서 그 피에르 키리와 마리 키리의 그 무덤을 이제 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마리 키리는 국적은 프랑스였지만 약간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식으로 이 프랑스인으로 대접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바깥에 있던 무덤을 이제 프랑스에 보면 거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현충원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게 그 파리에 있는 이 판테온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 지하에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해서 마리키리와 피에르 키리의 무덤을 이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평생 두 사람이 다 이제 방사능 연구를 했으니까 사실 이 몸에도 방사능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장할 때 이런 위험이 없나 이런 것도 다 학자들이 가서 사전 조사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두 사람 몸에서 다 방사능이 조금씩은 검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특히 그 라듐이 이제 얼마나 검출되나 이런 걸 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이 피에르 키리, 피에르 키리는 일찍 죽었거든요. 이제 마차 교통사고가 나서 일찍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오래 연구를 한 마리 키리보다 이 라듐 남아있던 라듐이 더 많았다 그럽니다. 이게 아마 이 살아있는 거와 죽은 거의 차이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마리 키리는 그 라듐을 연구하던 시절 이후에도 꽤 오래 살았고, 피에르 키리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 순환이 일어나죠, 원소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방사능이 더 적게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마리 키리의 이제 라듐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래서 이 마리 키리가 방사능 피폭의 전형적인 후유증으로 죽었을까, 이런 걸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서 뭐 약간 추측성 스토리로, 그러니까 이게 꼭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라듐에 의한 피폭 때문만이 아니라, 그 후에 실제로 이제 세계 1차 대전 때 이 마리 키리가 자기 큰딸하고 같이 해서 자기 이제 실험실에 있던 엑스레이 장비를 들고 전선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전선에서 맨 엑스레이, 그때 당시 이제 그것도 중요한 의료 도구였죠. 그래서 다쳐서 오는 사람들 엑스레이 찍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요새 같이 이런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환자들은, 그러니까 한 번 엑스레이 찍고 마니까 괜찮은데, 그 엑스레이를 찍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계속 엑스레이에 노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째서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제 얘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게 프랑스의 이제 한 공원을 다 이제 인정을 해서 이렇게 국가의 이제 중요 인물들을 모시는 판테온으로 이제 이장을 해준 거죠. 이게 저도 거기를 한 두어 번 방문을 했는데, 보면 이 마리 키리하고 피에르 키리가 같이 이렇게 무덤이 돼 있는데, 피에르 키리 무덤이 밑에 있고 마리 키리 무덤이 이제 위에, 여성 상위를 이제 실현한 거죠. 가보면 조명도 마리 키리에게 더 돼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리 키리 얘기를 한 김에 조금 더 여담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 마리 키리는 노벨상을 두 번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특히 첫 상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두 번째 상은 이제 라듐을 분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화학적인 기술 기법들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물리학상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03년인데, 이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때 방사능을 발견한 공로로 세 명에게 이제 상을 줬는데, 그게 이 앙리 베크렐과 피에르 키리, 마리 키리인데, 사실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마리 키리를 빼고 이 베크렐과 피에르 키리만 상을 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게 왜 뺐느냐?
예. 그 이유는 그냥 순전히 마리 퀴리가 여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20세기 초까지도, 그러니까 심지어 그 유럽에서조차도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사실 그 마리 퀴리가 이제 폴란드인이지만 파리로 이렇게 유학을 온 건데, 그 파리로 유학을 온 이유도 그 바르샤바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때까지도 바르샤바 대학은 여학생을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고생해서 돈 모아가지고 이제 이 파리로 유학을 온 거죠. 유학을 와서 이제 그이 학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니까 굉장히 뭐 똑똑하고 일도 잘 했지만 이 그러니까 여성은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여자는 교수가 못 되고 그러니까 끽해서 하는 게 결국 이제 요새 말로 하자면 강사 같은 걸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때도 마리 키리도 그런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연구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심지어는 그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1903년이 이후에도 그 교수가 못 되고 계속 그런 강사 자리 정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 당시 상황인 거죠. 그 어떻게 보면 마리 키리는 그 여성 과학자로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언제 교수가 됐냐면 그 피에르 키리가 이제 그 불의의 그 마차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결국 그 이제 자리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이제 교수가 됩니다. 예, 그뭐 그 이제 유럽의 사회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고 나서 1911년에 이제 다시 그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는데 이때도 또 이제 그 공부종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이렇게 그 처음에 그 1903년에 노벨상 그 받을 때도 그러니까 원래 두 명이었는데 그럼 왜 세 명이 받게 됐냐면 그 피에르 키리가 이게 사실은 그 방사능 연구를 주도한 것도 이제 마리 키리고 다 일을 했는데 이 자기만 받는 거는 자기는 안 받겠다고 같이 안 주면은 안 받겠다고 해서 그걸 같이 받은 거죠. 그나마 이제 이 피에르 키리는 이제 뭐 깨어 있는 뭐 이런 약간 의식이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처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받았던 거고. 근데 그 후에 이제 피에르 키리는 이제 죽고 이제 마리 키리가 이제 1911년에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는데 이때 또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게 이 피에르 키리의 이제 제자였던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도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네, 이 사람하고 이제 그 마리 키리하고 연인 그 사랑에 빠졌던 거죠. 근데 뭐 미망인이니까 사랑에 빠지는 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문제는 이 상대였던 이제 이 남학생이 이 프랑스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파리 신문 같은데 스캔들로 이렇게 그러면 그 노벨상 받은 저명한 여성 과학자가 그 가정이 있는 남자를 이제 꼬셔서 바람을 피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해서 시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막 그 시끄러워지니까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 넌지시 물밑으로 아마 그러니까 이 수상을 이제 안 받겠다고 자기네가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안 받겠다 거절하면 안 되냐라는 걸 물어봤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마리 키리는 단호하게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이거 노벨상은 노벨상이다 해서 이제 그런 제안을 거절을 하죠.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데 이게 그 유럽에도 그때 당시에도 결국 이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결국 폴란드인이라는 그 이방인 취급을 이제 받고 살았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야 이제 거꾸로 이제 뭐 지금은 거꾸로 이제 폴란드보다 더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일종의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업적을 보면 그래서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로서 이 정도 업적을 내고 그 세상을 헤쳐갔다는 걸로도 또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앙리 베크렐이 방사능이라는 현상을 처음 발견했고 그 다음에 마리와 피에르 큐리가 그 방사능을 내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그 방사능에서 나오는 물질에서 나오는 그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람이 이 어니스트 러더퍼드입니다. 이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이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자세히 조사해서 이 방사능이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가장 그 눈에 띄는 차이가 이 투과력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 이름도 이 투과력이 이 약한 것부터 차례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투과력이 가장 약한 이 알파선은 이 종이도 투과를 못합니다. 다음으로 강한 베타선은 종이 정도는 투과를 하지만 이 얇은 금속 막극도 투과를 못하는데, 이 감마선은 뭐 얇은 금속막 정도는 투과를 이제 하고, 그래서 이 감마선을 차단을 하려면 좀 두꺼운 금속이 필요한데 주로 이 두꺼운 납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러더퍼드는 이 방사능들이 가진 전기적인 성질도 조사를 했는데, 이 그림과 같이 이 전기장이 걸린 공간을 이렇게 이 방사선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보니까 이 감마선은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 베타선과 이 알파선은 이 전기장에 의해서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알파선과 베타선을 이루고 있는 이 입자들이 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알파선과 베타선이 서로 반대로 휘어지는 걸로 봐서 이 반대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이 알파선은 조금 휘어지는 데 반해서 이 베타선은 많이 이제 휘어지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 전하 질량, 그러니까 질량 전하비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러더퍼드는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이 알파선은 이 헬륨의 핵으로 되어 있고, 이 베타선은 이 톰슨이 이제 원자에서 발견했던 전자와 똑같은 입자다라는 것을 밝혔고, 그다음에 감마선은 파장이 아주 짧은, 그러니까 당시 먼저 발견되었던 그 X선보다 더 짧은 파장의 이 전자기파임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방사선들이 이 핵의 붕괴로부터 나오고, 이 알파선과 베타선을 내는 이 핵의 붕괴인 경우에는 이 방사선을 방출한 후에 핵의 종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베타선의 경우 이 전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원자의 주변을 도는 그 전자와 똑같은 전자이긴 하지만 이 원자 주변에 있던 전자가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핵으로부터 튀어나온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방사선의 정체가 밝혀지고 보니까 앞에서 봤던 그 방사선의 투과력의 차이가 이 방사선의 색이나 또는 그 방사선을 이루는 입자가 가진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자들이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크냐 작으냐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선을 이루는 이제 헬륨의 핵은 이 다른 핵들과 이제 그 강하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종이조차도 투과를 못하고 곧바로 상호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잃고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는 이 알파 입자보다는 이제 상호작용이 조금 더 작은 이제 전자기 상호작용이니까, 하지만 이 종이 정도는 통과를 하지만 이 전자가 많이 있는 이런 금속과 같은 이런 물질은 잘 통과를 못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전자기파인 감마선은 이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물질들을 이렇게 투과해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를 이해하면 이제 이 방사선을 쬐을 때 이제 어느 게 더 위험하겠나라는 것도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방사선인 경우에는 그래서 당연히 이 투과가 많이 되는 이 감마선이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알파선이나 베타선은 우리 몸 깊숙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감마선은 우리 몸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이 중요한 장기 같은데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방사선인 경우인 그런데 방사능 그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반대로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알파선이 훨씬 위험하겠죠. 그럼 무조건 얘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데서 뭔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오히려 감마선은 이 몸을 뚫고 나와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지만 이 알파선이나 베타선은 그 안에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 이 흡입했을 때와 이렇게 밖에서 쬐일 때 이제 반대 상황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러더퍼드는 이런 그 방사선에 대한 자세한 이제 연구 끝에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이 방사선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고 특히 이제 그 중에 이 알파선은 헬륨의 핵이라 그랬죠. 근데 이 헬륨의 핵인데 알파선이 튀어나올 때 큰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원자 안에 이 핵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아냈고 그다음에 이 핵과 충돌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일부의 핵은 이제 이 다른 핵으로 변환이 된다. 그러니까 이 원소의 종류가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핵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분야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러더퍼드는 핵물리학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러더퍼드가 핵의 존재를 알아내게 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러더퍼드가 이 실험을 한 동기 중에 하나는 그 앞에 톰슨이 이제 제시한 원자 모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이 공 모양의 이 플러스 전기를 띤 이 원자의 형태가 있고 그 안에 이 전기를 띤 전자들이 이렇게 그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모형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러더퍼드는 그 자신이 이제 알아낸 그 알파 입자를 그러니까 이 원자에 충돌시켜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예상은 이렇게 알파 입자를 이제 원자를 이렇게 이 원자로 보내서 이게 충돌 실험을 해보면 이 알파 입자는 이제 헬륨의 핵이라 그랬고 그러면은 이제 핵이니까 꽤 무겁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전자들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보다도 대략 1800분의 1로 정도 가벼우니까 이 헬륨의 핵이 그냥 다 뚫고 이렇게 지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림처럼 A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이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 알파 입자를 내는 이렇게 그 방사능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사실 이 방사능들은 온 사방으로 흩어지겠죠. 근데 이런 실험을 하려면 이제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이 알파 입자만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납으로 스크린하고 이제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쪽 방향으로 나오는 알파 입자만 하면 한 방향으로 나가는 알파 입자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방향 정면에 이렇게 그 이 타겟으로 이게 이 러더퍼드는 뭘 썼냐면 이제 금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 금을 쓴 이유는 이게 이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서 배웠을 때 봤지만 이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원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죠. 이게 뭐 거의 우리 한 줌의 이제 물질 속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원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원자가 많으면 이 충돌을 할 때 결국은 어느 원자와는 반드시 이제 충돌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최대한 이제 원자를 얇게, 그러니까 몇 개 없게 이제 만들려면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금속 중에서 이제 가장 얇게 만들 수 있는 이 금속이 금이죠. 그래서 이 금으로 최대한 방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원자의 층이 이제 굉장히 얇아질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을 이제 좀 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이렇게 이제 이 몇 층으로 된 이 금 제 방막에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 실험을 하는데 이제 실험을 해서 이렇게 알파 입자가 이 처음에 예상은 그러면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다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될 텐데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대부분 앞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어쩌다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튕겨져 나와서 이 옆으로 흩어지거나 심지어 뒤쪽 방향으로 거꾸로 이렇게 뒤로 나오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걸로부터 그러니까 이 뭔가 이 무거운 알파 입자를 튕겨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죠. 일단 그러려면 이게 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이제 전기적인 청력으로 밀어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질량이 굉장히 크면서 굉장히 작은 크기가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크기가 작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보낸 알파 입자가 대부분 이렇게 이 사방으로 흩어져야겠죠. 근데 아주 일부만 흩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 사실로부터 이 원자 핵의 크기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낸 알파 입자 중에서 몇 개가 이렇게 충돌해서 흩어졌나를 보면 그게 결국 전체 이 타겟의 이제 면적분의 요 원자 핵이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실험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해보면 몇 개 중에 몇 개가 튕겨져 나왔다는 사실로부터 이 핵의 크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 핵의 크기가 원자 크기의 이 10만 분의 1, 그러니까 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 사이 정도로 굉장히 작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원자에는 이 전하와 질량이 모여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핵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러더퍼드에 의해서 그 원자 핵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에 뭐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핵이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양성자라는 것과 이 중성자라는 것이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이 양성자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양성자라는 게 이 수소 원자의 핵이거든요. 근데 수소라는 게 그전부터 뭐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핵이 그냥 양성자인데 뭐 존재가 이미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19세기에도 보면 이 음극선관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 안에 이 유리관 안에 이렇게 이 기체를 넣고 근데 그 기체로 수소 기체를 넣으면 이렇게 전기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자들의 흐름에 의해서 그 이온화가 되겠죠. 그럼 사실 그 수소 원자가 이온화되면 전자와 이 핵이 분리된 건데 그 분리된 핵이 바로 양성자니까 이렇게 이미 양성자가 만들어져 있고 이때 이미 수소 이온 그러니까 양성자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원자 핵이라는 거의 의미로서는 잘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크기도 알 수 없고 그냥 이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뭐 덩어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그 핵을 구성하는 이제 이 입자로서의 양성자의 그 의미를 밝힌 건 역시 어니스트 러더퍼드인데 그러니까 이 어니스트 러더퍼드가 이 알파 입자를 가지고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놔두면 거기서 나온 알파 입자들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나 산소 핵하고 부딪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질소 핵하고 부딪히면 이 질소핵이 산소핵으로 바뀌면서 양성자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해보면 그때 이제 이 질량이나 전하 이런 걸 다 조사해보면 튀어나온 입자가 이 수소 원자의 이제 핵과 똑같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수소 원자의 핵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이 질소나 산소 원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질소 원자의 핵 안에 저런 입자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양성자가 핵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힌 거죠. 그러고 나서 러더퍼드는 그러니까 이 핵의 이 전하 질량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핵은 그러니까 이게 그 양성자의 숫자만 보면은 이제 질량에 비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소와 산소를 보면 이 산소는 전자가 8개니까 플러스 8의 전기,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8개의 양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질소는 그 7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 그 질량을 보면 산소는 그 수소 이제 원자핵, 그 수소핵의 16배 보통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실험에서 같은 경우에는 17배짜리 산소도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비가 맞지 않으니까 양성자 말고도 다른 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제 중성자라고 이제 이름은 이제 붙여놓고, 근데 그 중성자는 아마도 양성자하고 전자가 이렇게 결합한 상태로 돼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제안은 곧바로 틀렸다라고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이런 상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나중에 얘기가 돼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을 이루는 입자로 양성자 말고 중성자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립한 사람은 이제 제임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32년에 이렇게 이제 이 중성자라는 걸 발견을 해서 거의 뭐 곧바로 그 1935년에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중성자를 발견하게 되는 실험을 보면, 보면 알파 입자의 그 소스, 이제 폴로늄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폴로늄에서 알파 입자가 나오는데, 나온 알파 입자를 베릴륨 타겟이 있죠. 그러니까 이 베릴륨 타겟에다가 때리면 이게 이제 중성자들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이 중성자는 이제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전기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뭔가 실험을 통해서 검출하거나 우리가 뭘 본다든지 하는 건 대부분 전자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거든요. 이렇게 전기를 띠지 않은 이런 입자나 이런 것들은 이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게 나와도 이게 뭐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이제 체드윅은 이렇게 이제 중성자가 나온 앞에 이 파라핀을 이제 둬서, 근데 이 파라핀이라는 게 이 안에 이 수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중성자가 나와서 양성자,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의 핵을 때리면, 그럼 이 거의 이제 이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이 거의 같아서 그 에너지가 거의 이제 중성자가 가졌던 에너지를 다 양성자가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그 양성자는 이제 양의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검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중성자의 질량이 어느 정도 되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내고, 그러니까 이런 입자가 결국 그 핵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핵 안에 이 플러스 전기를 띤 이 양성자뿐만이 아니라 질량은 거의 비슷한데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 중성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의 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작은 크기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는데,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자역학을 통해서 원자를 어떻게 이해했나라는 걸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잠깐 들여다보면, 이게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자기 상호작용, 그러니까 전자기력으로 이렇게 묶여서 돼서 이런 그 특정한 이제 스펙트럼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런 걸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의 세계는 아주 작은 세계고 여기서는 이 양자역학이 지배한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 불확정성 관계 같은 거를 쓰면 왜 바닥 상태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원자들이 가지는 여러 상태, 그러니까 들을 통해서 이 나중에 이제 그 전자가 더 많은 원자들 의 상태까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게 전자가 페르미온이다라는 거고, 그 페르미온들에게는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한 상태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전자가 많아지면 낮은 에너지 상태부터 차곡차곡 채워서 이렇게 이제 이 전자가 들어찬 상태가 돼서 바닥 상태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그 원자가 가지는 이제 껍질 구조, 그리고 그 껍질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원소의 성질의 그 주기율, 이런 주기율표를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담고 우리가 이제 그럼 원자 핵은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아마 원자 핵은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여서 그러니까 원자 핵을 이해하려고 해도 반드시 양자역학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더 쉬울지 더 어려울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핵을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핵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거는 이제 앞에서 봤듯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주는 힘,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원자의 경우에는 핵과 전자가 전자기 상호작용으로 이제 묶여 있다라는 걸 봤죠. 그럼 이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는 어떤 힘들이 작용할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핵속을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이 중력과 이 전자기력과는 다른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거기에는 일단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 핵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핵이라는 작은 영역에 이렇게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전자기력인 그 반발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모여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전자기적인 반발력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묶어주는 힘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1930년대에도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 속에는 전자기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그 힘을 이제 강한 핵력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에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또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시기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그 힘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이제 힘이 존재한다. 그거는 뭐냐면 이 핵이 그 앞에서 방사능을 내는 것이 핵의 붕괴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붕괴 형태가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로 나뉘고 이제 각각 그러면 이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베타선이 나오는 붕괴, 이걸 이제 베타 붕괴라 그러는데, 이 베타 붕괴는 이 감마선이 나오는 붕괴나 알파선이 나오는 붕괴보다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더라. 사실 알파선이 나오는 붕괴 중에도 느리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강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이 다 관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릴 수 있는 것은 약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에너지 장벽을 넘어가서 붕괴가 일어나는 형태로 나면 이 양자 투과 효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과정이 천천히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베타 붕괴는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 자체가, 그러니까 힘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천천히 일어난다라는 거고, 근데 보면 전자기 상호작용이나 그보다 더한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일어나니까 이게 그런 종류의 뭘로는 안 되고 새로운 이제 힘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또 다른 종류의 핵력, 뭐 이건 이제 약한 힘이니까 약한 핵력이라고 부르는 힘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베타 붕괴가 일어난다 라는 걸 이제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 핵을, 그러니까 이거는 붕괴 과정되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고, 핵을 묶어주는 것만 생각을 하면 결국 두 가지 힘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 양성자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전자기력, 이거는 이 핵이 이제 부서지도록, 멀어지도록 작용을 할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주는 강한 힘이 있어서 이게 이제 핵을 묶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핵력,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핵을 이해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강한 핵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한 핵력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일단 이
그 작용하는 범위가 그러니까 핵 크기 정도의 거리까지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저런 그 이게 전자기력보다 훨씬 센 힘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건 작용 범위가 핵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원자 크기만 돼도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라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작용한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전자기력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1930년대 말 후반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제 그 이론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때 등장한 이론이 이제 유카와 이론이라는 거였고, 이 유카와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 파이온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입자, 그러니까 이 중간자라고 그때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입자를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교환을 함으로써 이게 더 큰 힘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런 그 입자의 교환이 이제를 하면 힘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이후에는 이제 전자기 상호작용 같은 것도 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전자기 상호작용은 이제 광자, 그러니까 포톤을 이제 교환함으로써 작용하는 힘이고 뭐 다 이런 기본적인 힘에 대한 이제 이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가와 이론에 따르면 이게 왜 이런 그런 핵의 그 핵력, 강한 핵력은 작용하는 범위가 이렇게 짧으냐라고 하면 이 전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이 광자를 이제 주고받아서 힘이 작용하는데 그 광자는 질량이 없어서 무한한 거리까지 힘이 미치는 데 반해서 이 중간자는 질량이 커서 그 질량 분의 1의 역수에 비례하는 거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략 핵의 크기 정도라서 그러니까 핵의 크기 정도까지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왜 짧은 거리에만 작용하는지 설명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이제 그 강한 핵력에 대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후에 1960년대에 오면서 양성자, 중성자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른 이제 이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입자들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입자들도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양성자나 중성자도 그것도 더 이상 이렇게 그 근본적인 입자가 아니라 그것들이 쿼크라고 부르는 이제 더 근본적인 입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입자들이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런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를 구성하는 쿼크들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거다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1960년대 말, 그다음에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쿼크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제 그 강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고 그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이론이 이 양자 색소역학, QCD라고 줄여서 적는데 이제 퀀텀 크로모 다이나믹스, 정말 색소 역할이죠. 이 색소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이 전자기 상호작용하고는 다르게 이 양자 색소 역학은 전하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게 세 가지의 조합이 또 여러 가지가 가능해서 그래서 이 빛의 삼원색에 빗대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양자 색소 역학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 이름 그래서 그 전하의 이름도 색깔로 붙였어요. 그래서 RGB가 레드 그다음에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다 그래서 그 색깔 맞춰서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 양자 색소역학에서는 이 전자기 상호작용이 빛을 교환해서 힘을 작용하는 거다 하면 그 대신에 여기는 글루온이라는 8개 종류의 입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교환함으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이거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강한 상호작용의 근본적인 이론은 이 양자 색소역학이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육하 이론은 그럼 완전히 폐기가 된 거냐? 물론 이제 근본적인 이론으로서는 이제 폐기가 됐지만 어쨌든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는 여전히 유효한 이제 그래도 나름 쓸모가 있는 이게 이제 이론으로서 아직도 이제 쓰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힘의 특징,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 핵을 이해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 양자 색소역학 자체가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이제 강한 그 상호작용 때문에 풀기가 어려워서 여전히 아직 이해를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이 힘입니다.
그 강한 핵력을 설명하는 김에 약한 핵력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베타 붕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힘이었는데, 이 힘에 대한 이제 최초의 이론은 이 페르미라는 분이 내온 이 페르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성미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성미자라는 새로운 입자가 이제 도입이 되죠. 이거는 이제 이 약한 상호작용, 베타 붕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때 이렇게 당시에 이제 해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그 문제였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측이 안 되는 이 새로운 입자가 있어서 그 입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입된 입자가 이제 중성미자입니다. 중성미자에 대한 얘기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이제 이론이 있었고, 지금은 그 이제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 약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도 새로 정립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 전자기 상호작용이 아까 광자를 교환하는 이제 상호작용이라 그랬는데, 비해서 약한 상호작용은 약보손이라고 하는 이 입자를 교환을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왜 이 똑같은 입자를 비슷한 입자를 교환하는데도 이게 훨씬 힘이 약한가는 이 교환하는 약보선의 질량이 굉장히 커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했던 그 파이온 중간자보다도 더 커서 이 힘은 작용하는 범위가 그 핵 크기보다도 훨씬 더 작은,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고 힘의 크기도 굉장히 그래서 약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벌써 느낌이 그 핵을 이해한다는 게 원자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다 라는 느낌이 오죠. 첫 번째는 그 원자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핵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거기에 플러스 전기가 있다는 거 외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자를 이해하는 건 그냥 전자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구성하는 게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만 알면 됐는데, 핵은 구성하는 게 벌써 두 가지입니다. 그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을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전자기력은 우리가 그럭저럭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강한 핵력은 그거보다 훨씬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려운데, 그렇지만 대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근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해보자면, 첫 번째, 그러니까 핵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는 당연히 양자역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이 두 가지인데 강한 핵력과 전자기력. 근데 이 중에서 강한 핵력이 훨씬 크니까 일단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그래서 전자기력을 무시하고 강한 핵력만 있을 때 어떻게 되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기력을 넣으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자기력을 무시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구별을 할 필요가 없이 똑같이 거의 상호작용이 같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다른 입자긴 하죠. 이게 다른 입자라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둘 다 양성자도 그렇고 중성자도 그렇고 페르미온입니다. 그럼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한 상태에 더러 이제 두 개가 못 들어가니까 결국 그럼 내가 강한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수소 원자 풀듯이 이렇게 그 가능한 상태들을 푼 다음에 그것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차곡차곡 치워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드는 상태들도 우리가 원자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 껍질 구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껍질 구조들이 만들어지면 그 껍질 구조를 이해하는 이제 마법 숫자들이 있는데 이 핵물리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자,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하자면, 그러니까 이 전자에서도 보면 그 전자의 숫자가 적은 것 중에 가장 안정된 게 헬륨의 원자, 헬륨이었죠. 근데 그 헬륨이 안정된 이유는 전자가 두 개가 있고 이 전자 두 개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이제 이 상태에 이 스피니 상태가 반대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가장 안정된 원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핵은 어떤 핵이 가장 안정된 핵일까요? 이게 원자와 똑같이 헬륨의 핵이 가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헬륨의 핵은 4개, 그러니까 양성자 2개, 그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2개가 다른 입자이기 때문에 전자 2개가 가장 낮은 상태에 스핀이 반대로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각각 그런 상태가 있으면 이게 가장 안전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륨의 핵이 이제 굉장히 이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 알파 붕괴가 일어나는가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핵이 붕괴할 때 왜 그 붕괴를 보면,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만 톡 튀어나오는 이런 붕괴, 물론 이런 붕괴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잘 일어나질 않고, 많은 붕괴가 보면 양성자나 중성자가 하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알파 입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파 입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뭉쳐 있는 구조가 굉장히 안정이 돼서 이게 이 양성자, 중성자 하나가 아니라 얘 덩어리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서 보면 특별히 더 안정된 이제 이 구조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일 때 더 안정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쭉 이렇게 쌓여가는데 자, 그런 거에 이제 그럼 쭉 우리가 상태들을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그냥 쉽게 되지는 않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전자기력을 고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이제 전자기력은 양성자 사이에서만 일어나죠. 우리가 전자기력을 무시하면 가장 안정된 핵은 항상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가 똑같을 때 가장 안정된 핵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자기력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양성자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이제 약간씩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자기력으로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원자핵의 질량수가 큰 것들,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러면 양성자의 숫자가 많은 놈은 전자기력 때문에 불안해져서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메꿔주기 위해서 이제 중성자가 많아지는 쪽으로 그쪽이 더 안정된 이제 핵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그럼 무한히 많이 큰 핵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강한 핵력은 작용하는 거리가 짧다 그랬죠. 그러니까 핵의 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전자기력은 작용하는 범위가 무한합니다. 그럼 결국 내가 강한 핵력이 전자기력보다 훨씬 크긴 하지만 양성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강한 핵력은 미치는 범위가 짧지만 전자기력은 무한히 미치니까 결국 이 강한 핵력이 붙잡아 둘 수 있는 그거보다 전자기력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결국은 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핵의 그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이 가질 수 있는 상태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서로 묶어주려는 이 강한 핵력하고 그다음에 양성자들끼리 서로 밀어내서 흩어지게 하려는 이 전자기력의 이제 견제와 이게 동시에 고려돼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게 당연히 이 핵은 구성할 수 있는 게 양성자, 중성자 2개가 있어서 전자 하나로만 되는 원자보다 훨씬 다양한 상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 X축이 이 양성자의 숫자고 그다음에 Y축은 이제 중성자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이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만큼 이제 만들어지는 일단 여러 가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해 보면 이 숫자가 적을 때 여기 보면 이 까만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안정된 핵이고 그 주변에 있는 이 다른 색의 핵들은 안정되질 못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붕괴하는 핵들입니다. 붕괴 타입이 옆에 적혀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베타 붕괴를 통해서 이제 이 붕괴를 하고 이게 좀 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그 알파 붕괴나 아니면 아예 핵이 쪼개지는 이제 이 피션,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양성자나 중성자의 숫자가 적을 때는 그래서 안정된 핵이 대부분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숫자가 이제 같은 경우에 안정이 되는데 이 양성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이 청력이 전자기력 청력을 이 강력으로 이제 보충을 해야 돼서 이제 중성자의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중성자가 늘어나는 쪽으로 안정된 원자가 있다가 이제 여기 이제 82번 그 양성자 이게 우라늄쯤 되겠죠.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은 이 안정된 핵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성자가 허용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최대로 허용되는 숫자가 바로 이제 118개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주기율표 배웠을 때 왜 원소의 종류가 118종류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 답은 바로 핵물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는 핵의 종류가 118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원소도 118개가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양성자의 숫자가 118개고 가능한 핵이라고 물으면 그건 중성자가 몇 개 있느냐도 굉장히 이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의 안정성이라는 면을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핵자단 결합 에너지라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핵자단 결합 에너지를 보면 이 가장 안정된 핵은 사실 이제 그 철, 그러니까 여기 근방에 있는 핵들입니다. 그러니까 철과 니켈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원소들 중에서 가장 안정돼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헬륨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철 핵을 기준으로 철보다 더 무거운 것들은 그럼 이제 붕괴를 통해서 철 핵으로 더 이제 가려고 하고, 이 철보다 더 가벼운 핵들은 합쳐서 철이 되는 게 더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연에서 보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붕괴는 이제 그러니까 분열은 뭐 자연스럽게 보통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합쳐서 만들어지는 건 별 같은 데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가장 안정되는 원소인 철을 만들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 핵에 대한 어려운 얘기들을 쭉 들었으니까 좀 주제를 바꿔서 이제 가볍고 쉬운 얘기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1930년대 이제 중성자가 발견이 됐다고 했죠. 이 중성자가 발견이 되면서 이 핵물리학을 연구하는 도구가 그 전에는 이제 알파 입자를 통해서 다 했는데 중성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중성자가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근데 핵도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파 입자로 이 핵을 이렇게 뭘 바꿔보려고 하면 이 전기적인 반발력을 이겨내야 되고 그러려면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에너지를 높이면 또 충돌이 잘 안 일어나는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자라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지 않아도 슬금슬금 다가가서 핵에게 충격을 주고 이제 핵을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중성자를 써서 이제 핵을 연구해 보자라는 이제 연구가 됐는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핵 분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우라늄이 그냥 놔두면 이것도 이제 붕괴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반감기가 길어요. 그런데 이 우라늄을 중성자로 이렇게 때리면 얘가 이게 분열이 일어나더라라는 거고, 이제 그 분열될 때 이제 어떤 두 개의 핵으로 갈라지는데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죠. 그래서 어떤 핵들로 갈라질 확률이 얼마씩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붕괴할 때 중성자가 더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그 우라늄이 이제 부서질 때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큰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처음에 있던 우라늄의 핵보다 갈라져서 나오는 이 두 개의 핵하고 중성자 세 개의 질량을 해보면 그 차이가 꽤 있는데 그 차이만큼이 이제 에너지가 돼서 이때 나오는 중성자하고 이 원자 핵들이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 에너지는 중성자, 가벼운 놈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런 게 밝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중성자가 더 나오니까 그럼 이 나온 중성자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우라늄 핵을 또 이렇게 가서 때리면 또 쪼개지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게 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이제 몇 사람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가능하냐라는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게 되죠. 근데 이게 뭐 여기 그 아이디어만 보면 쉽게 일어날 것 같지만 여기에 이제 하나의 장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계속 앞에서부터 설명했지만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자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분열해서 중성자가 나왔다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가 이제 그 이 핵 우라늄 예를 들어서 그 덩어리를 이렇게 중성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가면서 핵을 때리는 일보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쑥 하고 지나가 버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중성자가 반드시 나가면서 다른 핵을 이렇게 때려서 더 분열을 시키는 그런 이제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핵의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건 이제 덩치를 키우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큰 이제 우라늄 시료가 있으면 반드시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럼 어느 정도 크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 우라늄이 이제 그 분열이 일어나긴 나는데 이 우라늄이 이제 그 자연에 보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이제 우라늄 235고 또 하나는 우라늄 238인데 이 자연에는 우라늄 238이 대부분이고 우라늄 235는 소량 있습니다. 그러니까 0.7%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우라늄 235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38도 분열 일어나고 중성자도 나오지만 이게 그 중성자의 에너지가 잘 안 맞아서 연쇄 반응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235를 써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이 핵분열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라늄 235의 핵이 많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러면 그 우라늄 덩어리를 키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우라늄 중에 전체 중에 이 0.7%만 우라늄 235니까 이 우라늄 235의 이 양을 늘리려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이제 페르미가 이걸 시도했을 때 이게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맨 상단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큰 우라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은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커지면 이게 실용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되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건 이제 이때는 우라늄이 몇 톤이 필요하니까 그건 너무 크고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인데 그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라늄 235인데 자연에서 나오는 우라늄 대부분 238이니까 그럼 이 우라늄 238과 235를 분리해서 235만 뽑아내면 크기가 훨씬 작아도 거기에 훨씬 숫자는 많으니까 그럼 이제 이 연쇄 반응이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라늄 235 100%짜리를 만든다면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훨씬 더 작은 이런 크기로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데는 임계 질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 질량이라는 게 이제 핵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질량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우라늄의 밀도, 농도, 그 다음에 모양, 온도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결국 우라늄 235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 100%다. 그러면 이제 52kg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을 때 52kg만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20%까지 농축을 하면 400kg이 있어야 되고 자연 상태에서 하려면 이게 수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연쇄 반응에는 이제 그 핵폭탄 같은 거를 만들 때는 플루토늄도 쓰는데 플루토늄인 경우에는 이제 이 우라늄보다 약간 더 효율이 좋아서 10kg만 있어도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옆에 있는 요 다른 그림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두 그림은 이걸 이제 이 인간이 20세기 와서 저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막 생각을 했는데 자연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부터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있던 어느 그 우라늄 광에서 이렇게 이 생각보다 우라늄 235의 비율이 적어서 이게 왜 그런가라는 거를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먼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이 자연에 이렇게 잘 짜여진 이제 그 변화에 의해서 실제로 이 연쇄 그러니까 분열 반응이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이 우라늄 235가 소진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냈던 거죠. 이게 자연의 원자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우라늄 핵의 이 연쇄 분열 반응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큰 에너지를 이제 얻을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을 무렵에 이 세계도 이제 분열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주축 국가 연합국, 뭐 이렇게 독일, 일본,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약간씩 이제 견제, 뭐 으르렁거리고 있던 이제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죠.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 가 있었던 이제 이 사람들,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독일이 이제 저 핵 그 연쇄 반응을 이용해서 폭탄을 먼저 만들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자라는 제안을 이제 미국에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하고 실라르트가 여기 있는 이 편지를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이 핵무기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죠.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진 큰 비극 중에 하나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또 반대로 보면 그게 또 뭐 또 나름 뭐 핵발전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뭐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 근데 참 말하기 어려운 결과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 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핵무기 개발이 되는데 사실 이거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놀라운 면이 있어요. 이게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급박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이제 일을 해야죠. 사실 만약 전쟁이 아니었다면은 저거를 이제 핵무기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뭐 20년, 30년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정말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몇 년 만에 저걸 만들어냈던 거죠. 사실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라늄을 대량 생산한다라는 생각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근데 우라늄 강에 가서 다 우라늄을 대량으로 캐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재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과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라늄 235를 238하고 분리해서 뽑아내는 일이었어요. 이걸 이제 농축 과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농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라늄 230과 238은 화학적으로 보면 그냥 우라늄이에요. 그래서 이걸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둘의 유일한 차이는 질량이 조금 다르던데 그 질량 차이가 또 235, 238이니까 뭐 큰 것 중에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해내는 방법이 이제 뭐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고민할 거냐 이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둘을 분리해내는 방법은 이 작은 질량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썼던 방법은 이 일종의 확산 같은 건데, 그러니까 둘을 달리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가벼운 235가 더 앞서 나가겠죠. 그러면 그 앞부분을 자꾸 잘라내면 거기에는 이제 238보다는 235의 비율이 늘어날 테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수만 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농축을 했어요. 네. 근데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해낸 게 이제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원심 분리기 안에 넣고 돌리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걸 기체로 만들어야겠죠. 예. 그래서 우라늄을 이제 화합물로 만들어서 그걸 기체로 만든 다음에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려서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그림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원심 분리기들이 쫙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리면 가벼운 235가 중앙에 더 많아지겠죠.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을 235의 비율이 조금 더 높으니까 그걸 뽑아서 다음 원심 분리기에 넘기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 원심 분리기 일렬로 쭉 써서 그 앞에 거에서 뽑아낸 걸 그 다음 거에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이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높이는 거죠. 이게 이제 농축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을 이제 100%까지 높이려면 좀 힘드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폭탄을 만든다 그러면 뭐 50%, 지금 같이 이제 원자로에 발전에 쓴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낮은 뭐 10% 이내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폭탄으로 쓸 때도 그럼 결국 얘네들이 이 우라늄이 이제 주어진 농도에서 임계 질량이 되면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래서 이 폭탄을 이제 처음에 만들 때도 그래서 그 폭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네들을 잘게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다. 작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다가 필요한 순간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이 다른 이제 폭탄 같은 걸 터뜨려서 두 개를 결합시키면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임계 질량이 안 됐다가 합쳐지면 임계 질량이 되니까 이게 폭발하는 방식, 뭐 아니면 이게 흩어져 이렇게 여러 개 조각을 내놨던 거를 동시에 밀어붙여서 임계 질량을 만들어서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폭탄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실전에 쓰였던 폭탄은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일본에 떨어진 두 개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우라늄으로 한 거였고 우라늄 235, 또 하나는 이제 그 플루토늄을 써서, 이거는 이제 그 우라늄 그 붕괴 과정에서 그러니까 쓰는 과정에서 또 나오는 걸 모아서 하는 건데, 플루토늄이 또 약간 더 효율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더 작은 이제 이 양으로도 이제 큰 폭발력을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떨어져서 이렇게 뭐 여기 나온 이런 수치에 이제 이 피해를 일으켰던 거죠. 이게 두 가지를 다 테스트 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우리 몸의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림에 보여주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이 구성비입니다. 여기는 질량비죠.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제 그 물질로 하면 물이 제일 많죠. 그렇지만 그 물은 대부분 이제 또 산소와 수소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소가 제일 이제 많은 거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몸을 구성하고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건 지구에서 났겠죠. 그렇지만 지구는 태양이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진 행성이고, 그럼 뭔가 어디선가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구 자체가 이런 재료들을 원소들을 만들지는 못하니까 원래부터 어디 있던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 재료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에 있는 그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보니까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제가 이렇게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제1공장은 빅뱅 우주인데, 이거는 우주 초기에 그러니까 빅뱅이 있고 나서 대략 한 이제 이 1분에서 한 5분 이런 상간에 그 사이에 이 이제 핵이 그러니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있던 것이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이 중성자를 다 흡수하면서 헬륨의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2공장은 이제 별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후에 이제 별이 그러니까 이 빅뱅 후 한 이제 1, 2억 년 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별이 무거운 별에서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죠.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도 이 수소를 핵융합해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서 지금 빛을 내는데, 그러니까 그보다 더 무거운 별에서는 이게 이제 헬륨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면 이제 철을 만들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철이 가장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용광로 형태 열을 통해서 이 핵을 만드는 과정은 가장 안정된 핵인 이제 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제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못 만들게 되죠. 근데 우리 이제 지구에서 보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있죠. 우리 몸에도 많이 필요하고 뭐 우라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별에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는
못 만들고, 그거는 이제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별이, 이런 무거운 별이 다 타고 난 다음에는 보통 이제 죽을 때 이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만들었던 이 많은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나가는데, 이 폭발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흩어져 나갈 때 뭐 많은 수의 중성자, 알파 입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던 무거운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계속해서 때리게 되면 그 철보다 훨씬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3공장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보면은 이제 그 원소들의 기원이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 주기율표상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주기율표라고 해도 이거는 이제 핵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전자가 아니고 이제 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벼운 수소는 이제 이 빅뱅, 수소와 헬륨은 빅뱅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헬륨은 그 우주에 있는 헬륨의 대부분은 이제 빅뱅 때 만들어진 거고, 그 별이 만들어진 건 열심히 만들어도 이제 그 비율은 굉장히 이제 작은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별에서 만들어지고, 별에서는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별이 죽고 나서 초신성 폭발 아니면 뭐 중성자별 이제 통합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핵의 붕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핵이 붕괴하는 과정은 양자역학적 과정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일제히 붕괴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서나 이제 붕괴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이 높으면 전체적으로 빨리 붕괴하는 게 되고, 확률이 낮으면 천천히 붕괴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반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라고 하는 건, 이게 예를 들어 핵이 100개 있었다 그러면 애들이 뭐 그 중에 어떤 핵이 붕괴할지 몰라요. 이렇게 무작위하게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만큼 시간이 지나면 전체의 반이 붕괴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라는 것도 있는데, 평균 수명은 이제 약간 다른 개념으로, 여기는 이제 이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여기서는 뭐 쓰이지 않으니까 일단 반감기만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원래 있던 거의 절반이 되고, 그럼 두 번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 확률 과정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그때 남아있던 거에 또 반이 줄어요. 그럼 이제 4분의 1이 남는 거고, 반감기가 세 번 지나면 8분의 1이 남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런 그 핵들이 붕괴하는 데는 그 붕괴 형태에 따라서 그 다양한 반감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약한 상호작용에 의한 붕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반감기가 긴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특정한 알파 붕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의외로 반감기가 긴 경우도 생기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연대 측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걸 텐데, 이거는 이제 방사성 원소인 탄소 14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탄소는 대부분 이제 탄소 12, 그 다음에 소량의 탄소 13, 이게 두 개는 안정된 원소입니다. 이게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는데, 아주 소량으로 탄소 14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이 탄소 14의 비율도 대기 중이나 이렇게 이게 보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붕괴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붕괴해서 없어지는 만큼 또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밖에서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우주선 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이게 양성자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 이런 걸 때리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 탄소 14가 일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인 경우에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식물인 경우에는 광합성을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광합성을 하고, 동물인 경우에는 다시 그 식물들을 먹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서도 이 방사성 원소인 탄소 14의 비율이 대기하고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살아있던 게 죽으면 더 이상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 탄소 14는 들어오지 않고 붕괴는 하니까 줄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죽은 사체에 있는 탄소 14의 비율을 보면 이게 이제 호흡이 멈추고 그 물질 교환이 더 이상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나 됐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탄소 14의 반감기는 이제 대략 5,700년이어서 저거를 잘 측정을 하면 한 5만 년 정도까지는 얘가 죽은 지 얼마 지났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 연대 측정 같은 데 많이 썼고, 이게 역사학하는 데도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을 많이 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붕괴가 그보다 훨씬 더 긴 것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라늄 235와 238도 붕괴를 하는데, 반감기가 얼마냐면 우라늄 238은 45억 년, 그러니까 우라늄 235는 7억 년 됩니다. 그 현재 우라늄 235가 0.7%라 그랬지만, 이게 반감기를 보니까 그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는 우라늄 235의 양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우라늄 235가 더 빨리 붕괴하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줄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거꾸로 근데 이런 사실을 이용하면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의 이런 비율, 그다음에 이런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이 붕괴에서 나온 결과들 중에도 이제 방사성 붕괴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비율을 잘 알면 이 암석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다, 이런 거를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거꾸로 이제 지구가 이제 최소 나이가 얼마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 지구에서 발견된 암석 중에 제일 오래된 거를 찾는데, 이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는 암석들 중에 이렇게 오래된 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살아있죠. 그래서 지각이 계속 변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멘탈 밑으로 끌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새로 형성된 암석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이후로 그런 변화를 겪지 않는 그런 데를 찾아가야 돼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호주 같은 데요. 거기는 지각 변동이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질 때 있던 그때 그 바위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막 뒤져서 찾아낸 바위 중에 이렇게 연대 측정 이런 걸로 해서 제일 오래된 바위가 뭐가 있나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작은 이제 조각들을 찾는 거죠, 사실은. 이게 보니까 이 지르코늄 중에 이제 44억 년 된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려면 이 그림에 있는 이런 그 같은 이제 질량 분석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 탄소 연대 측정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가져온 시료를 가루를 내서 이렇게 질량 분석기에 넣고 거기에 이제 이 원소들의 질량에 따라 이렇게 쭉 해보면 뭐가 얼마 있다, 이런 걸 이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연대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 방사능 붕괴를 이용하는 데는 연대 측정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가 이렇게 이 굉장히 긴 그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디 이게 파이프가 뚫려서 석유가 새면 누출이 된다라는 거는 이 나간 양하고 들어온 양을 보면은 어디선가 샌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이게 막 그 파이프라인이 수천 킬로미터 되는데 그 수천 킬로미터 중에 어디서 새냐, 이걸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다 다시 파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렇게 그 석유에다가 이렇게 그 방사능 물질을 소량 섞어서 이렇게 막 보내면 이 새는 데서 석유가 많이 모여 있을 거고, 그럼 그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 방사능 측정을 해보면 방사능이 유달리 많이 나오는 데서 샜을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응용으로는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데 이렇게 물질 대사가 쭉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원소 탄소 같은 거를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뭐 그게 포도당일 수도 있고 뭐 단백질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나라는 걸 내가 방사능 측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뭇잎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이 이렇게 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이 방사성 동위원소 집어넣은 거를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연구가 이제 재미있는 결과를 가끔 주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 우리 몸에도 보면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이 그러니까 계속 바뀐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카본 같은 거를 집어넣어 보면 이게 한번 들어가면 몸에 한번 정착이 되면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음식을 먹으면 그게 순환이 돼서 바뀌더라. 이게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세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세포를 이루는 벽돌, 그 원소들은 끊임없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 분자들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여러분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결국 이만큼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정도에 대략적으로 그 있는 원소들이 다 새 걸로 이렇게 대치가 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있는 원소들이 그대로 계속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원래 있던 그 기존의 원소들을 이제 바꿔치기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결과를 줍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핵의 발견에서부터 핵물리학의 응용까지 여러 가지 면을 살펴봤습니다. 음, 근데 뭐 핵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인식이 이제 핵발전소와 또는 핵발전 사고, 핵폭탄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게 뭐 약간의 반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자연에 그런 게 존재하고 그걸 진지하게 연구해서 얻어낸 결과고 그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배움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이 생각을 이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핵물리학에 대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